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문제 등을 놓고 코레일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 인력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지난해 2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한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무려 11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계속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WTO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에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히트텍으로 불리는 발열레일을 무료로 배포하는 공짜 마케팅을 벌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공짜 마케팅에 현혹돼 유니클로 매장을 찾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불매운동을 둘러싼 2차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결국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과 물류 수송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철도노사는 오늘 오전 막판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첫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군요. 네, 철도노조가 내일 아침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은 파업 시작 뒤 오후에는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 광주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오늘 낮 12시를 시한으로 정하고 사측과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교섭 결렬 직후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인력 증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와 정부가 전향적인 제안을 한다면 파업 기간에도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혀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이 얼마나 차질을 빚게 되나요? 네,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모두 감축 운행되는데요.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소에 82%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3%, 퇴근 시간은 84%로 운행됩니다. 또 KTX는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화물열차는 30%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물류 수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군 인력 등을 대체기관사로 투입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지하철 1, 3, 4호선과 시내버스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평소 입석을 판매하지 않는 SRT 수서고속철도는 내일부터 입석을 팔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배차를 확대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등 조치에 나섭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데이터 3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AI 강국을 강조했는데도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데이터 3법 결국 또 처리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3개의 데이터 관련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3개의 법 개정안은 데이터 규제 완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공해 가명 정보로 만들어서 산업별로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현행법상 분산돼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이번에 결국 무산됐는데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네,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법 개정이 되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수집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금융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진단을 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려는 기대감이 컸던 의료계의 실망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한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방안을 수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일방적으로 13%로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에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김 기자,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또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착원을 왜 수용했습니까? 네, 먼저 시정 방안에는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뒤 수수료율이 이 동종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과 제출한 시정 방안이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대리점이 시정 방안에 찬성했다는 점도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수가 지난해 7만 가구 이상 더 늘어나면서 22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희 기자 연결합니다. 임 기자. 예, 임종일입니다. 네, 정부의 보유세 또 양도세 강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 압박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다주택자 수는 1년 새 또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19만 2천 명입니다. 220만 명 육박한 건데요. 1년 전에 비해서 7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6년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5%를 밑돌았다가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15.6%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주택 수별로 보더라도 2주택자는 물론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1%의 비중을 차지했고 제주 서귀포시, 세종시 순이었습니다. 임 기자, 다주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2017년 8월 이 파리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기점으로 좀 본격화됐는데 일단 당시 대책 발표 내용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예, 이후 나온 대출 규제 정책들도 다주택자들이 추가 주택구입을 어렵도록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면서 갭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무주택자였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85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이 전체의 96%로 사실 대부분이었고 두 채 이상을 구입한 사람도 4%를 조금 넘었습니다. 반대로 집을 갖고 있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44만 명이 넘었고 다주택 소유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이 기준 시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는데 상속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기준 시가 변동률이 1.36%, 상업용 건물은 2.4%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36% 인상되는 반면 세종시는 4.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오피스텔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PN폴루스가 1제곱미터당 846만 3천 원으로 6.28% 인상되고 고가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 3,969만 원으로 8.6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 547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 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르고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 4천만 원에서 내년 17억 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납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물건들의 기준 시가는 계속 시가와의 갭을 줄여갈 테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을 거고.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기준 시가의 가격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에 대해 고시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접수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국토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령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는 이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늦게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지난 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이 급감했는데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우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얼마나 나빠진 겁니까?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20에서 30%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9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5,0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감소한 규모입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경우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32.6% 줄었고 현대해상은 28.3%, DB손보는 19.2%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하위권 손보사들의 실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화손보는 불과 1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95.8%가 급감했고요. 롯데손보는 아예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보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배경 역시 손해율 급등이 직격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주요 손보사들이 기록한 손해율을 보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임 가격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손보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주요 손보사들의 장기 손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0%대로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난 것이 손해율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원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 활주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4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5년 뒤에는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세계 3위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세계 최초로 5천만 명 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2개나 보유하게 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4위인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두바이와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제4활주로가 건설되면 시간당 운항 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고 교통량이 몰리는 첨두 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가 머무는 계류장도 현재 212개에서 298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기간 동안 6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3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합대책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네,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장소는 과거 우리나라 대표 산업단지인 옛 구로산업단지, 현재의 가산디지털단지였는데요. 일자리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자율주도를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일자리위원회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세태한 산단을 스마트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세태한 산단 내부의 휴폐업 부지를 산단형 스마트 시티로 바꾸고 이를 위해 용지 용도 변경, 저리 융자가 지원됩니다. 산단 안에는 혁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공장을 디지털화합니다.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정대 전환함으로써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식도 산업단지 개별 지원에서 혁신 거점별 집중 지원으로 바뀝니다. 네, 산업단지 혁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역 주도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지자체별 설명회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내일 배움 카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이 취업 관련 학원비 등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분야와 40대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그리고 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업자는 물론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 카드가 내년부터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개편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 정부 지원 규모도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자기 부담이 면제되고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자기 부담이 50% 경감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등에 참여하면 한도에 상관없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300만 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입니다. 취미 등 취업 이해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민 내일배움 카드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에서 7,808억 원, 일반 회계에서 979억 원 등 총 8,78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기아 자동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텔루라이드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로 뽑혔습니다. 앞서 다른 미국 전문지 평가에서도 기아차 텔루라이드와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나란히 종합 1, 2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올해보다 소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드구즈만 무디스 정부 신용평가 담당 전무는 오늘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수출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으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의 수익성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전자, 화학산업이 리스크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교통 물류 대란 초읽기. 철도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이 열차표를 이미 예매하신 이 분들, 또 그리고 또 제때 운행하는지 어떻게 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 있는 코레일 그 앱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 시간이 이제 바뀌었다면 바뀐 안내가 나오고 예매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이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경우 아예 판매가 중지됐고 미리 예매한 고객의 경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0만 3천 녀석에 달합니다. 굳이 일부러 취소하지 않아도 열차 운행이 아예 되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파업 사실을 모르고 취소나 변경을 하지 않은 일부 승객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파업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 기자, 네. 내일 파업의 원인이 되는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먼저 노조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4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4,60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음에 임금 인상률을 4%로 해달라. 마지막으로 이 KTX와 SRT의 통화 문제입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파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 증원도 제시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는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기자, 이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에 좀 차이가 큰데요. 앞서 노조가 4,600여 명을 요구했는데 이 코레일 사측이 계산해 보니까 1,860여 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국토부는 지금 코레일 사측이 제시한 이 1,860여 명이 적정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도 참 첨예한 문제인데 이게 그 기획재정부의 이 공기업의 올해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1.8%입니다. 그런데 코레일만 지금 4%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코레일만 따로 임금을 더 올려주긴 어렵다는 게 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코레일과 SRT의 통합과 관련해선 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으로 단번에 해답을 내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간의 의견차가 커서 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일 2차 협의.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WTO 2차 양자 협의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양국 간 입장차가 커 이 패널 설치, 즉 재판 전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오정인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양국 대표단이 한 달 만에 스위스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네,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일 대표단이 WTO 2차 협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뒤인 오후 6시인데요. 앞서 지난 10월 1차 협의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협의에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먼저 우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조치의 철회, 수출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이 관세무역 일반 협정, 가트 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출국에 앞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역시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가 안보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보복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협정 자체 의미를 애써 축소시켰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2차 협의가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 지금 그 수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고 결국은 법정 다툼이 WTO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 전초전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 진행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아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기자, 협의 이후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2차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께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현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 는 패널 설치, 그러니까 재판 절차 이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양국은 길면 3년 정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산업단지 혁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노후한 산업단지에 대한 이 대개조 계획을 오늘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배경 역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을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조업은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비스 산업의 근간이 됩니다. 정부는 그간 산업단지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그러니까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적 전환까지 겹치면서 가동률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온 이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바꿨습니다. 개별 산단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혁신 거점 중심의 종합 지원을 하고 지역 주도로 계획을 세우게끔 했습니다. 또 혁신 거점은 내년에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2022년에는 15곳 가량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바꾸고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정 산단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 집중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향후에 이제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도시 첨단 산단이라든가 노후 산단이라든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홍 기자, 정부가 이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핵심인 산업단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설명 바로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 경제와 제조업 경쟁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산업단지가 혁신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정대 전환함으로써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질의 건설 일자리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오늘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공건설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여기서 발생할 일자리와 근로자를 이어주는 채용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기계 분야와 여성 근로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최근 건설 투자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 채용 차단과 고용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안전경시 풍조 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도 더 이상 질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 일자리 질을 높이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한일 내복 전쟁. 일본 유니클로와 국내 브랜드 탑10의 발열레이 무료 증정 행사에 대한 이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니클로가 10만 장, 탑10은 이보다 2배 많은 20만 장을 준비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생활경제부 엄한 기자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유니클로와 탑10이 지금 내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유니클로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세운 게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히트텍을 덤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10만 장을 준비해 일별로 일정 물량을 풀고 있는데 매장별로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1시간 만에 소진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타깃이었던 유니클로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브랜드인 탑10도 비슷한 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탑10은 유니클로 행사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부터 제품 구매 고객에게 발열데이 온에어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브랜드와 이 토종 브랜드 간의 경쟁 양상인데 지금 이 차이점을 좀 집어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물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니클로는 10만 장을 준비했고 탑10은 총 20만 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공 방식도 다릅니다. 유니클로는 색상과 사이즈를 고를 수 없는 반면 탑10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니클로가 인기 없는 색상과 사이즈부터 처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 기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유니클로 행사 시작 전에는 보이콧 재팬을 이어가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된 뒤에는 유니클로 매장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둘러본 서울 시내 한 유니클로 매장도 행사 전날인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산했는데 주말이 되면서 붐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그게 매일매일 정해진 수량이 있고요. 매일매일 소진이 되면 다음날 시작이 되는 거라서 오늘 이제 증정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끝났다는 거죠. 탑10 행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까지 준비된 물량의 절반인 10만 장이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엄 기자, 이번 행사로 이 유니클로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유니클로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출이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겨울 성수기에 들어선 만큼 이번 행사가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불매운동을 이어가던 소비자들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짜라고 나눠주는 내복을 꼭 받으러 가야만 하냐면서 일본 우익과 언론이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탑10의 경우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은 지난 7월부터 매출이 급성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고 지난달 매출액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맞불 행사 이면에는 역시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됩니다. 그간 이 중소기업들은 현장에 어려움을 들어 줄곧 유예를 요구해 왔었죠. 정부가 이를 감안해 계도기간 연장 또 특별 연장 근로 확대를 골자로 한 보완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52시간 보완책이 급하게 마련된 건 국회에 제출된 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지금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이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정부로서도 일단 부담이 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대책이 좀 나왔다. 일단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에 대한 어떤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여야의 대치에서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하나의 이제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 추가 비용이 대략 한 3.3조 원 정도 그리고 1인당 급여가 한 33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 52시간이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 예상되는 그런 혼란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버스 기사들이 52시간 시행이 되면서 이제 기사가 부족해서 이제 운행이 중단될 거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지금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그들의 어떤 설문을 해보면 66% 정도가 잘 모르고 있다 또는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도 현재 3개월의 그 탄력 근로제를 정산을 하게 되죠. 이제 탄력 근로제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어떤 주일은 주 52시간 넘겨서 일을 하고 어떤 주일은 주 52시간보다 작은 시간을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개월 안에서 또는 그 해당 주일 안에서 정산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 시간이 이제 52시간을 맞추는 이런 형태의 제도입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같은 경우는 탄력 근로제를 대략 한 3개월이지만 6개월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즉 현재 이제 3개월이 타당하지 않느냐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6개월 나아가서는 1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것은 이제 천재주 즉 52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예. 제도입니다만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이제 법적으로 그 규제가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상의 이유 즉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해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좀 반영하자, 법률을 반영하자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여야의 입장의 어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보완책 내용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이 정부가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건 앞서 이 대기업에 계도 기간을 줬던 것과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예, 계도 기간을 이제 대기업에 3개월, 아니 6개월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서 이제 9개월을 준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예. 기존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장의 이제 혼란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 9개월 정도의 어떤 계도 기간을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동일한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 52시간을 안 지키게 될 경우에 처벌 규정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좀 대단히 당혹해하는 지금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될지 또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 더 긴 계도 기간을 주겠다. 이런 애매한 표현도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해당 기업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그 계도 기간 자체가 지금 분명하게 몇 개월이라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이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이 대략 한 9개월 정도 아니겠느냐, 그 필요에 따라서 뭐 3개월을 더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인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계도 기간을 한 9개월 정도 부여하고 필요시 한 3개월 정도를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고, 예. 50인에서 99인 같은 경우에는 계도 기간 1년에 대략 한 6개월을 뭐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몇 개월을 더 준다, 덜 준다는 부분들이 향후에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직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도 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같은 입장에서 보면 당장 숨통은 튀었다, 이런 반응들은 나오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중소기업의 현재 계도 기간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계도 기간을 한 1년 이상 좀 유예해야 된다, 즉 더 이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달리 현재 어떤 주 52시간을 어떤 지탱할 수 있는, 즉 도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적, 인력적인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1년 이상 미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노동계입니다. 이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모두 격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얼마나 격앙된 분위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총파업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조금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예. 상태이고, 한국노총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 어떤 즉 52시간 어떤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번 시행을 노동계에서는 바로 시행을 좀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양대 노총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완책 가운데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경영상 사유가 인정될 때 이런 요건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역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경영상 사유란 게 기업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노동계에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다만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좀 상황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상의 어떤 사유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까지나 정부, 특히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결국에는 경영상의 사유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냐, 이 또한 노동부의 이제 역할이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 특히 이제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한 번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실제로 주 52시간을 무력화시킨 하나의 조치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노동부나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준비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앞날이 상당히 험난하다, 이런 관측이 지금 중론입니다. 일단 교수님, 정부가 정책적인 이 디테일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죠? 일단 특별 연장근로에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연장 근로에서 노동부가 경영상의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영상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시급히 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번 준비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 현재 개별의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52시간에 맞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즉 예를 들면 생산성의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향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결국 정부가 보완할 부분은 그 국회 입법이 좀 통과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주 52시간 근로제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기준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는 단기 대책, 장기 대책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제 법안이 빨리 이제 통과되는 걸 정부가 이제 요청을 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영상의 사유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디테일을 좀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우리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은 일본이나 독일 어떤 해외 중소기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52시간에 걸맞는 형태의 어떤 생산성 향상과 전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고요.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여기에 일부 적은 비 소식이 있었고 낮은 기온에 눈이 섞여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충남과 전라 서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저녁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더 추운 아침이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6도, 강릉과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는데요.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춥겠고 한낮에도 7도 안팎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는데요. 전주는 0도, 대구는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 먼바다와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상으로 최고 4m,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